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요즘 김장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기자께서도 집에서 직접 김장을 하세요? 네, 그러면요, 대한민국 요리사 중에서 네. 사장을 모르면 요리사가 아니에요. 사장이 뭐냐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김장. 그래서 저도 지난 12일 날 시골에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김장을 하고 왔습니다. 네. 사랑받으시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요즘이 이제 가을과 겨울이 스치는 만나는 그런 계절이죠. 요즘도 참 여행하기 좋은데요. 특히 이제 산에 가시면 바스락 하는 낙엽소리.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우리 진행자께서는 이런 말 좀 들어보셨나요? 네. 보만식계 금우성구라고요. 보만식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네, 그것이 이제 보문산, 만인산, 뭐 식장산, 개족산. 네, 그래서 대전이 분지잖아요. 지금 화면도 나오는데 대전 도심을 이렇게 삥 둘러싸 있는 산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는 마지막에 구는 구봉산이겠네요. 그죠? 구봉산이죠. 그렇죠. 중간에 이제 뭐 금수봉도 있고 우산봉도 있고 성북산도 있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 저것이 바로 수통골에 있는 금수봉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는 사진이 개족산 황토길인데 개족산 황토길은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맨발 황토길이 이제 있는 거죠. 네. 대전 지역 소주 회사의 사장님의 어떤 열정이 배 있는 것이죠. 그 대전 둘레산길은 총 12개 구간입니다. 이곳을 연결하면 모두 138km 이렇게 되는데요. 이 둘레산길이 최근에 산림청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국가숲길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라산, 제주 둘레길과 같이요. 그 전국에는 국가숲길 8군데가 있는데 대전 둘레산길이 7번째로 선정이 된 거죠. 각 지역마다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레산길이 대전 둘레산길이 단순하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시민 중심의 대전 둘레산 잇기 동호회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숲길을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요.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뭐 대전시에도 물론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지도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대전 둘레산길 중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그곳 한 곳 찾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빙계산 대정님들 지금 쭉 걸어 올라왔어요. 가서 봐. 여기 있네. 대전 둘레산길 19간. 지금 이쪽서 와서 여긴데 지금 용바위 산장산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잠시만요. 예. 또 왜? 산행을 하시는데 어째 등산을 안 실었다고요? 네네. 여기는 대전 둘레산길 12개 구간 중에서 19간인데 비단길이에요. 이런 복장으로도 이런 신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자, 대전 둘레산길은 대전 5개 자치구에 있는 대표산을 통과하는 138km의 길입니다. 보문산에서 만인산을 잇는 제1구간을 시작으로 구봉산에서 다시 보문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산이 주는 매력은 참 무궁무진하죠. 진짜 낙엽 밟는 소리만큼 즐거운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이런 게 없을 거야. 갈수록 무슨 소리 들리는데? 아이고 오늘 평일인데 등산하시는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갈수봐. 많이 뵌 분인데?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했던 예. 이주희 선생님. 예. 맞죠? 예, 돌까마귀입니다. 돌까마귀. 돌까마귀. 용산을 음미하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고 굉장히 편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곳마다 한쪽은 산을 볼 수 있고요.
또 한쪽은 대전 시내를 볼 수 시내. 있으면서 아. 양쪽을 두루 보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대전 둘레산 입기 회원들입니다. 매주 대전 땅에 숨어있는 멋진 길을 발끝으로 누비고 다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덕에 숲가숲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선생님 만든 스틱이래 이거. 이거 용도가 단순하게 스틱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캐기도 하고 뭐 짐승 같은 거 잡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쓰레기, 쓰레기. 비닐. 아. 우린 그냥 안 다니거든. 아 이게 쓰레기 같은 거 있죠. 특히 뭐 PET병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딱 찍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못 믿을 게 시원하다는 거 목욕탕에서. 그리고 차 타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아이고 얼마 안 남기는. 아이고. 아 여기만 와도 뭐 지금 다 보이네. 뭘 저기 뭐 학화동 뭐 저기 도안동 저기 시내 저기요. 그냥 가면 안 돼 이제? 저기 가면은 네. 이렇게 가림막이 하나도 없다고. 아 여기 다 따라해봐. 보이는데. 세상에 진짜 못 믿겠어. 300m라고 했는데 500m라고 했다, 200m라고 했다고. 한 1km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 막으려고. 이거 뭐예요? 포켓도 넣어. 아니 와보면 막걸리 먹어야지. 막걸리 한잔 해야지. 야 보니까 대전이 개발을 많이 하는데 딱 와보니까 개발할 땅은 많은데 거꾸로 보존해야 할 땅도 많네. 진짜 이런 거는 지금 그린벨트 같은데 더 이상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에는. 야. 지금 제가 대전 둘레산길 19간 산장산이거든요. 저기서 내려왔어요. 벌써 이제 막 깜깜해졌네. 그런데 우리가 산행을 마치고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 뭐 캠핑 그런 거. 근데 지금 와보니까 도심 속에서 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밤이 깊었네 뻔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 여기서 구입하는 거구나. 야, 색다른 분위기죠? 와, 집에서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자, 요즘 캠핑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바질바질 싸가지고 가려면 힘들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몸만 오면 돼. 돈하고. 자, 한번 구워볼게요. 지글지글. 자, 캠핑에서는 그래도 국룰이야. 뭐가? 삼겹살이. 자, 이거 있어요. 자, 기름이 나오는 걸 위쪽으로. 이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리고 목살은 아래쪽으로. 와, 고기 두께 좀 봐. 맞아. 이래야 돼. 얇으면, 왜 화력이 센 거에다 얇으면 막 다 그냥 굳어버리잖아요. 기름이랑. 근데 두툼해야 딱딱 썰어야 육즙을 그냥 가득 잡고 먹을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구워졌을 때 이제 서서히 작업을 하는 거야. 어이구, 자르는 방법 균일하게. 아, 미쳐. 어쩌면 이런 거 먹으려고 사냥할지도 몰라.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 운동했으니까. 제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맛있게 굽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밖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안에 보면은 식탁, 냉방, 난방, 환기, 조명, 그다음에 옷걸이, 뭐 또 필요한 음식 먹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 또 도구들이 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이 안에 드시면 되고, 또 신선할 때는, 또 선선할 때는 나와 드시면 되고. 야, 육즙이 꽉 잡고 아주 고소하고 고소하고. 계속 나를 찍어야지, 이것만 찍고 계속 침만 흘리고 있으면 어떡해. 맛있지? 자, 이번에는 이제 버섯, 양송이 버섯 좀, 버섯도 구워야지. 구워야 돼. 행이도 좋고, 소시지, 또 캠핑에서 소시지 빼놓으면 또 안 되지. 고추도 가지고 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방울토마토, 또 소시지, 이 파가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데. 요걸 딱 어린아이들은 요거 먹기 좋아하잖아. 이렇게 뽑아 먹게. 소스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살살 발라가지고, 고기 쪽에만 바르고, 발라서 이렇게 올려놓고. 근사하지 않아요? 근사하죠? 이게 음식은, 고기는 특히 불이야, 불. 불 관리가 가장 중요해. 응? 이 감독, 불 관리를 잘해야, 불 관리. 불고기는, 양념 불고기는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쭉쭉 찢어지네. 겨울에도 지금 날씨가 한해 갔다 와서 저녁이라 안 돼. 서늘한데 이 블랙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도 안 추워요. 근데 저기 이제 모닥불도 펴놓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오늘 음식 빠졌네. 발자국들이 이어져 길이 되고, 모두가 껴야 할 국가숲길로 다시 태어난 대전 둘레산길. 행복한 소식에 이 겨울이 더 기다려집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지구촌 대축제라는 이름만큼 뜨거운 축구 열기로 전 세계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보는 재미에 요즘 푹 빠져 계시죠?
월드컵 역사상 중동에서는 처음 열리는 거라 그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승부. 자정 넘어서까지 모두들 대한민국 외쳤는데요. 승부는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펼쳐질 가나와의 경기, 이번엔 완벽하게 이겨서 16강에 다가가나. 누리꾼도 응원의 메시지 열렬히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밤늦도록 응원했네요. 출근길이 피곤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가나는 무조건 이긴다. 16강 가능성 아직 충분하다고요.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역사상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도 겨울에 월드컵 응원하는 것도 처음인데요. 모쪼록 경기 끝날 때까지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지난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제12주년을 맞는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2년 전이죠. 북한의 기습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즉각 대응한 전투인데요. 안타깝게도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당한 전투였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불리던 이 전투를 지난해 3월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하고 전승 기념식을 열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의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누리꾼도 애도의 마음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희생으로 지켜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되시길 이라며 감사와 위로의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나가기 위해 선착장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 도중에 전사했고요. 또 한 명의 전사자 고 문광욱 일병은 연평부대에 전입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갓 지난 신병이었다고 합니다. 조국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이 아름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순 없습니다. 충남의 숨은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충남 관광사진 영상공모전.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이 바로 올해의 수상작들입니다. 성흥산성에 은하수가 흐르고요. 태안 안목도에도 별빛이 내립니다. 사진만 봐도 지금 바로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누리꾼도 충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라는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되네요. 멋져요.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에는 저도 꼭 이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충남 관광사진 공모전인데요. 충남에 여행 가시면 여러분도 예쁜 사진 많이 찍어두셨다가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조사된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30%대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난과 안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걸 텐데요. 오늘 이슈토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인대학교 최창렬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제 뒤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지난 20주 동안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띄워져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최근 결과를 보면은 취임 초에 50%를 넘던 지지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7월엔 40%, 또 8월부터는 30%대 초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들도 대동소이한데요. 아직 60개월 중에 10분의 9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6개월 간단하게 또 성적을 좀 매겨보겠습니다. 박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중간에 탄핵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기를 잘 마치셔야 되고 성공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성공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이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는 국정 동력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이 갈라지게 되죠. 저는 이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원인,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큰 데서 찾고 싶지 않아요. 뭐 아까 멘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제난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의 경제난, 그래 대통령이 못해서 경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신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마 내적으로 아주 작은 문제를 잘 못 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무슨 뭐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마라 부터 하고 뭐 계속 대통령께서 그 통 큰 리더십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 있는데 이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무슨 그 설화 같은 게 휘말리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좀 조급해하지 말고 평정심을 빨리 찾고 그리고 좀 다소 억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억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통 크게 예 하고서 딱 넘어가고 빨리빨리 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개월 점수를 매긴다면은. 어제 여론조사 그 수치가 그대로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그리고 20% 후반대인 적도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 된다는 건 대단히 낮은 거죠. 되게 뭐 대통령제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임기 말도 아닌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건 전 대통령의 태도에 좀 원인이 있지 않느냐. 태도라는 게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그게 좀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언의 그 기자들과 대하는 어떤 그 톤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국민들이 좀 불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뭐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그 대통령 전용기에 그 MBC 기자 태우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꾸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게다가 여당도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 협치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또 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언어 속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경대치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야당도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30%대의 답보 상태거든요. 사실 여야 마찬가지는 한데 대통령은 그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야당의 태도가 문제가 있고 여야 대치가 극한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푸는 건 결국 여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좀 포용적 리더십을 가져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당을 좀 경쟁자로 인식을 해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당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자꾸 적으로 인식하는 게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그 극한 대치 적대적 관계가 오히려 그게 전 야당보다는 여권, 특히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잠깐 이제 더 붙여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뭐 저도 100% 이제 공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금 그것만 고치면. 자, 도어 스태핑을 아주 잘 시작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도어 스태핑의 단점을 제가 겪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통령 비서실과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가지고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씀이 그게 아주 결론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직화되고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을 반드시 다시 하시리라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대통령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결론을 딱 미리 내버리는 이러한 규정화함으로써 경직화되는 이러한 문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어떤
그 야당을 대하는 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좀 유연성이 생기고 협치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도스태핑을 다시 시작하실 때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언어가 어떻게 좀 대통령의 언어답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도어 스태핑 얘기를 하셨으니까 원래 저희가 토론할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래도 6개월 동안의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남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어 스태핑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의 전 인식이 그런 것들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어 스태핑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제 남겼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대화 이런 데에서는 의미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게 아주 단편적이고 너무 이제 그날그날의 이슈를 쫓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 장기적이고 중단기적인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보다도 기자들이 그런 걸 물으니까 이게 무슨 패널들처럼 돼버렸어요. 이 도어 스태핑에 어제 뭐 작은 일 나오면 그것도 물어보고 질문하니까 대통령 답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윤 대통령이 생각했던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대통령의 언어로 말이죠, 그야말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 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MBC 기자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MBC 기자가 대통령 뒤에다가 질문을 하고 이런 좀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바로 다음 날인가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는데 어쨌든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하고. 그럼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것이고 언론과 그렇게 하기로 이제 서로 신뢰를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하되 형식과 구조는 좀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매일 하면서 그 사소한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 방송들을 하니까 여러 방송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짜증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 또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 같은 사람도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매일 할 필요가 없고 한번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한다든지 그것도 날짜를 꼭 정할 건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걸 좀 사전 조율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한다면 그 도어 스태핑의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고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은 또 약간의 그 자기 이름을 또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말리는 그런 형국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할 것 같고 하되 지금의 형태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태도의 문제에 이어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일어났던 그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대개 여론조사를 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뭐 자막이 있던 없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이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실수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뭐 앞에 뭐 그런 비속어는 쓴 적이 없다는 등 이래가면서 대통령 말씀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진상규명하자고 하시는 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어떤 신뢰가 거기서 좀 깨지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 그 12구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각도 예를 들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한다든가 주무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한 발언들을 보면 도대체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경찰력과 소방력을 충분히 뭐 투입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뭐 일이 없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무총리마저도 농담 한독수라고 지금 그렇게 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농담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참사, 국민적 아픔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시각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신뢰가 지금 깨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뢰가 더 깨지면 지지율을 회복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큰 스타일대로 뭐 잘못하실 수 있죠. 정치 초년병인데. 그런 때는 국민 여러분 제가 뭐 이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정이 많은 또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사과할 때는 대통령 사과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 회복의 문제를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박지원 전 이제 민주당 위원장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야당 위원장 하셨지만 야당에서도 그 민생이나 경제보다는 뭐 사진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에 조명이 있니 없니 아니면 뭐 이런 손짓을 가지고 뭐 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마치 혐오 정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을 뭐 싫어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어떤 일이라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라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혐오 정치 너무 기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야당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태도도 많이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뭐 김의겸 의원 대변인이잖아요. 예. 대변인이 어떤 청담동 술자리 제보, 뭐 제보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 그걸 하려면 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 확인했어야 돼요. 너무 성급하고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과를 하는 거 보니까 심심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사과를 왜 그렇게 합니까? 사과는 사과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유감은 가해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도 좀 뭐가 시원하게 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를 유감이라고 그건 피해자의 용어이지 가해자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교수님도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민주당 거대 야당의 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정부에 이런저런 실수가 있어서 언론이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야당이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이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은 그거 2, 3일이면 다 넘어갈 일들이고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는다거나 여당을 넘어뜨린다거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거대 야당의 책임을 국민이 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어떤 민생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 예를 들어 부자 감세라든가 뭐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야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네. 사실 건강한 토론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민주당도 그런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나 국민들 인식에는 그런 야당의 모습만 각인이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발언 그리고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 무슨 남의 뭐 아프게 콕콕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이러한 거 해서는 점수 못 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심란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민생을 주도하는 야당의 모습 그걸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하신 김에 그 청담동 술자리 네. 사건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또 거기다가 더 부가적으로 이제 좀 의혹을 좀 키운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볼 게 없다. 이게 부각돼서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그 태도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네. 유난히 그 대통령 특히 부부 김건희 여사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부부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과도하게 전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박수님 말씀처럼 아니 기본적으로 그 의원이 말이죠. 그 대통령과 장관이 한 자리에 있고 야밤에 새벽에 술자리 같이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제보가 들어왔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건 임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면은 다른 제보 같은 경우는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아니라면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관여돼 있고 뭐 그 특정 그 로펌 변호사가 30명이나 같이 있었다는데 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충분히 확인했어야죠.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봐야죠. 아, 국회의원이 뭐기라고 그래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면책특권은 인정되는 건데 국회에서 행한 직무, 발언과 관련된 거, 표결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데 헌법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에 허위 사실을 알고 그랬다면 그건 면책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정말로 알고야 그랬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저도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정치에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슈화 시켰다면 말이죠.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우리 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감이다 넘어가고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건 우리 일반 사인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건 법률적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출당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좀 경고나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얘기 없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 지도부도 박찬대 의원, 뭐 박홍근 의원, 뭐 박범계 의원 뭐 이런 분들 다 같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든 정부 끌어내리기만 하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1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거대 의석 가지고만 아주 여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을 위한 변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왜 민주당이 대통령 그 부부에 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보면 민주당은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과 그 장모님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고소고발이 된 게 무려 11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데 234대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무려 234회나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0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11건 중에서 무려 현재 9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는 이러한 검찰 권력의 남용은 보다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키워드들을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정반대로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볼 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관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변명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그런 봉사와 헌신은 정말 무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어떤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는 모습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네, 뉴스크리스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